삼성중공업 2021년 경영실적을 재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출은 6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4.1% 하락했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매출액보다 더 하락한 결과 16.2%가 하락해서 스루풋은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스루풋율은 6.8%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6.5% 증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6.몇%가 증가했는데 상당히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성은 0.85로 전년보다는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5,94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0.2% 개선을 시켰습니다.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무려 5,976원이 적게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다. 2020년도 크게 감소시켰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그래도 영업손실이 적게 났던 게 실제 경영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530억 원이나 줄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완성공사가 4,987억 원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자산은 5,808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완성공사는 해양 플랜트 포함으로 판단됩니다. 이 포함이란 용어는 삼성중공업이 100% 조선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주 산업에서 완성공사 재고가 많다는 것은 이 발주처에서 인수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시추선 1척에 대해 유럽 지역 선주와 용선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계약은 일정 시점 이후 매입 옵션을 포함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그 용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정 회계 처리상은 그 재고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은 그 비교할 대상이 재고자산 명세서가 있다는 얘기죠. 비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한 건데 원재료의 사용액은 검증할 비교 데이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시한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8.7%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6.5%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거꾸로 0.8% 내려갔습니다. 비율적으로는 1.6%가 하락을 했고요. 직원 수가 607명이 감소했습니다. 퇴직을 시켰던가 그렇게 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은
9,500만 원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현대중공업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는 9천만 원 선이었거든요. 이거로 봐서는 이 해고된 또는 퇴직된 그런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원들이 나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5.7% 상승한 거로 산출이 되고요. 외주비가 나와 있습니다. 외주비가 28.1%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중공업은 계속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를 보는 이유를 찾는 원인 중에서 이렇게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는 선 가지고는 2021년도에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손익구조상 근본적인 더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흑자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고요. 분석한 결과 핵심적인 사항을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덤핑 수주를 좀 억제해야 된다. 직원들 그냥 매겨 살리자고 그냥 공장을 돌릴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율 감소폭이 좀 커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건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때는 원재료 비율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수주 가격을 많이 받는 그런 영업활동 없이는 결국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슬픈율을 상승해야 되고, 운영 비용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영업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대한민국 조선 3사 중에서 종전의 3위였는데 2021년도로 보면은 2위로 올라선 거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가격의 급등은 이 해양 플랜트의 수주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흑자가 될 수 있게끔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적정한 마진을 받아서 수주할 수 있는 영업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그러니까 재고를 좀 더 줄여야 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더 영업 흑자를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58%로서 8.1%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아까 38%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8% 선이 정상적인 것인지, 건설업은 물론 한 70% 정도가 가공 비율이 됩니다만은 조선업도 상당히 인건비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중공업은 별도로 삼성중공업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했을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PQ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2단계 투명성 검증으로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차감해 주더라도 2천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저로서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2단계에서 전혀 패스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투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성립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현금 흐름표야말로 일치해야 되는 건 정상이고요.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일치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계정 대체가 있었습니다. 아까 용성 계약에 의해서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을 감안하면은 그건 일치한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129억 원이라는 차이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증할 수 없으면 신뢰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제가 그 어떤 마피아 영화를 보다가 따온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마피아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형제의 그 연을 맺는 그런 입단식을 갖는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피아 그 두목이 하는 얘기죠. 검증할 수 없다면 걔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입단시키지도 말고 적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거를 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꼭 마피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게 현실 사회에서도 검증할 수 없으면은 신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100% 통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계약자산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좀 남거든요. 그 갭이. 근데 이제 2019년도는 거꾸로 그 계약자산의 재고자산 대체, 그러니까 계약자산으로 있다가 재고자산으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완성공사로 넘어갔었겠죠. 이것이 그 발주처에서 석유 가격이 그 하락하면서 채산성이 떨어져서 인수 포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인도를 못하고 재고로 남아있게 된 금액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갭은 계약자산 쪽에서는 주석 내용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은 대손 상각 금액 속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 추정이 됩니다.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검증을 하려면 원재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상승해야 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조선업은 철강제하고 페인트가 크게 들어가는 업종인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추정은 성립이 안 될 것은 뻔하고요. 또한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삼성중공업이 판매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그거는 조금 데이터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61.4%로 상승해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그 매입 채무 그 지급 속도는 반대로 느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겠죠. 그래서 주요 제품 가격을 보면은 상당히 그 상승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원 설명으로 해양 프렌트 수주 가격은 개별 특성으로 제품 단가로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그 매출에서 해양 프렌트가 차지하는 비중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추이는 구두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철강제 가격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문제는 선박이란 것이 철강제하고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 페인트, 선박도료거든요. 요거에 대한 구매 단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은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제 가정은 무효화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EAT 그 세후 현금 순이익은 52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비율로는 0.1%인데요. 이것은 전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수치입니다. 채권자가 2조 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전년도 45.8%에서 22.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게 유상증자 등으로 유입된 돈인데 이 돈과 기존에 있던 여러 여력의 현금 자산을 통해 가지고 감소를 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 3,425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4%고요. 결손금률이 마이너스 47.6%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1년 만에 44%가 추가로 결손금률이 누적돼서 증가했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1.48배로 산출이 됩니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부가격 대비로는 119%로 산출이 됩니다.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로 15.23%고요. 외국인이 14.8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재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